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51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는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달밤이란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책 좀 읽어봤고요. 네. 2부에서는 소나기. 네. 유명한 책들 너무 소나기부터 갑니까? 네. 네. 한번 또 출발해보죠. 네. 바로. 네. 그 소나기야말로 이제 지은 황순원이야말로 네. 우리 문학의 전설이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책들도 많고 단편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은 결국 소나기죠. 네. 교과서에도 실렸죠. 네. 네. 너무 많이 읽어서 근데 우리가 소개를 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근데 늘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는 아니지. 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많아. 그러니까 소나기를 한번 조금 뭐 깊이 있게까지야 뭐 읽기는 저도 뭐 영향이 힘듭니다만 그냥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다르게 읽을 게 있어요 이게? 읽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최근에. 소나기가 무슨 내용이었죠? 저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네. 서울에선가 여자애 하나가 전화가 오잖아요. 네. 전화가 와서 내가 전학을 오는 거예요? 그냥 전학 할머니 댁에 방학에 잠깐 전학을 오죠. 전학을 전화 오죠. 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 이뻐 하얗고. 네, 서울 사람 같은 딸. 네. 그래서 이제 혼자 몰래 이제 좋아하다가 어디 풀숲인가 앉아서 뭐 고구마인가 뭐 이렇게 나눠. 아니요. 이것 봐요. 다시 읽어야 한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너는 왜 뭐니? 뭐 이렇게 여자애가. 비가 막 오지 않아요? 소나기가 오죠. 소나기 오지. 네. 그래가지고 여자애가 갑자기 거기서 쓰러지잖아요. 아파가지고. 아니야. 감기 요새 걸리면 거기서 안 쓰러져요? 거기서 안 쓰러지고 네. 이제 소나기를 맞고 감기 결국 병이 걸리죠. 나는 거죠. 네. 그걸로 나오죠. 근데 감기 걸렸는데 그 감기가 아니라 폐병이었잖아요. 결국 죽게 되죠. 급성 뭐 그걸 연결됐겠죠. 폐렴으로 연결. 어렴풋이 기억은 좀 나는데. 까무룩. 그 까무르기 아주 인상이 깊으셨나 봅니다. 네, 까무르기 뭐예요? 막판에 네. 그 남자애가 그 여자의 죽음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네. 이제 초저녁에 남자애가 까무룩 잠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랑 하는 얘기가 이제 들린 거지. 근데 네. 엄마인가가 그게 참 뭐 얄궂기도 하지 뭐 이런 뭐 얘기하면서 네. 걔가 이제 죽었다 요 얘기를 하면서 애가 그 다음에 뭐 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거 그냥 아니에요? 그걸로 끝났죠. 그냥 끝났죠. 그렇게 끝나야지 이게 딱 드라이하게 딱 마무리가 막아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지금까지 이건 동화로만 해석했는데 네. 사실 소나기라는 게 결국은 그 여자아이를 죽게 만든 그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주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들이닥친다. 이 소설이 씌어진 때가 한국전쟁 와중이에요. 1952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막 활발한 전쟁은 끝나고 이제 네. 저 휴전선에서 막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이제 그 경계선 획정을 위해서 서로 계속해서 이제 네. 일종의 소모전을 하고 있을 때인데 바로 그때 이제 소나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어떤 분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 민족에게 닥친 하나의 외세였던 불행한 사건들,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애하고 소년과 소녀가 헤어지게 되잖아요. 한 명은 저 세계로 가게 되고 한 명은 이 세계에 남게 되고 그것들 자체가 우리 어떤 당시 민족이나 이 사회 상황을 이렇게 동화적으로도 또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 너무 소년 시절에 우리가 누구나 겪게 되는 사실 소나기 하면 첫사랑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 첫사랑 항상 이루어지지 않고 첫사랑 항상 이제 유년의 기억 속에 봉인되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뭐 그런 측면이 물론 있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것도 하나의 아이러니의 효과를 던져주는 거죠. 우리 정민여는 첫사랑이 있어요? 저 있죠. 첫사랑. 부끄러워. 어떡해. 언제? 초등학교 때. 이거 소나기네 그러면. 선생님 아니에요. 같은 반 친구. 그래요? 네, 그래서 한 친구를 엄청 오랫동안 좋아했어서 한 6년 정도? 몇 학년 때부터요? 그럼 지금 초등학교 남편보다 더 오래 4학년. 좋아했는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모든 비밀번호가 그 아이와 뭔가 연관된 비밀번호여서 남편이 아직도 싫어해요. 그 진짜? 비밀번호를. 네, 이거 왜 안 바꾸냐고. 근데 또 그 비밀번호가 아무래도 계속 써오던 번호니까 바꾸기가 좀 그래서 안 바꾼데 남편이 되게 싫어요. 그럼 그 남자애도 우리 정민여가 저 좋아한 거. 좋아했어요.
네. 아 같이 근데 좋아했어? 그때는 어땠냐면,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뭐 막 사귀자 이렇다기보다는 서로 좋아하는 거는 아는데 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나기네 그러면. 네. 그 사귀어서 그때 뭐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어릴 때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얘 좋아하고 얘도 날 좋아하는 건 알지만 둘이 뭔가 액션은 취하지는 않는 뭐 이제 걔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 저는 여중으로 갔고 걔는 남중으로 갔는데 걔네 학교 앞에 무슨 떡볶이집 같은 데다가 막 걔가 이렇게 뭐라고 이제 막 왜 웃어요 남의 첫사랑 메모 같은 거 남겨놓으면 네, 뭐 사랑해, 뭐 이렇게 뭐 예쁘다, 뭐 이런 글을 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막 설레는 마음으로 거기 갔더니 그게 딱 걔 글씨였던 거예요. 오. 그런 이름을 저- 써놓진 않았지만 네, 그걸 누가 썼는지는 안 나와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 아이의 글씨를 아니까 봤는데 그 아이의 글씨였던 거예요. 되게 잘 썼거든요, 남자친구 글씨를. 그래서 많이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죠. 아니 그래서 뭐 그럼 중학교 가서 만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는 왜냐면은 또 되게 아빠가 엄격하셔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도 막 남자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정민이가 이렇게 순수한 면이 또 있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부작용으로 지금의 이런 폐해를 낳았지만 어찌됐든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절대 이제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줄 알고 되게 마음속에만 그 친구를 네, 그래서 서로 막 되게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은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좀 찾아보고 싶긴 한데 그 마음이 깨질까봐 못 찾아보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피천덕 인연처럼 네. 안 만나면 좋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그 기억이 되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좋아했던 때가 그때 말고는 없는 거. 다시 있잖아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또 아이 말고 이제 남자로서 지금은 이제 막 재개되잖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막 이 남자의 뭐 외모부터 막 뭐 성격, 뭐 조건 이런 걸 재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막 이러는데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걔가 잘생겼겠지. 잘생겼죠. 또 좀 살았어. 어쨌든 순수했던 기억이랍니다. 네. 근데 이런 첫사랑, 그러니까 순수한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확대 해석하자면 네. 그게 당시에 그 우리 남북 분단 상황을 네. 좀 보여주는 것일 또 수도 있죠. 있다. 네. 사실 소나기 보면 네. 이제 근데 이걸 또 잘 보면요. 이 개울이라든지 물의 이미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개울, 물, 소나기. 개울 물이- 건널 때. 그렇죠. 그리고 업어줬나? 업어주죠. 나중에 이제 그 물이 불어다 가지고 네. 소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개울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소나기라든지 이게 소나기가 죽음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이미지라는 게 이 소설에 아주 잘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소년과 소녀가 서로 이제 좋은 감정을 서로 지속하기 위해서 들로 놀러 갔는데 그 놀러 간 것들이 결국 소나기를 맞게 되고 그게 의도치 않은 죽음을 가져왔다. 맞아. 이런 면에서 삶의 아이러니들을 또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네. 어디를 갔는데 그게 결국 빌미가 돼서 이 소녀가 죽게 되는 원인이 됐다. 이게 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는 평생 되게 그게 가슴 아픈 기억이잖아요. 트라우마로 남을 것 아니 뭐 같아요. 그런 까먹어 금방. 아니, 왜 내가 사랑했던 내 첫사랑이 나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죠. 걔가 놀러 가자고 했으니까. 이런 남자들 정말. 네가 했잖아. 아니 근데 이제 뭐 사실 그거는 뭐 어차피 이제 어린 시절에 겪게 되는 이제 죽음의 측면에서 보통 어린 시절에 이런 죽음을 겪게 되면 네. 그게 참 큰 어떤 그 지금 말씀대로 트라우마처럼 무의식으로 이제 봉인이 돼 버리겠죠. 사실은 네, 봉함이 되는 거죠. 봉함.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 속으로 이렇게 뛰어오르겠습니까? 어쩌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첫사랑 이야기하니까 우리 정민여께서 그 생각이 나듯이 어쩌다 생각이 나겠죠. 네. 그렇지. 그러다 이제 가끔 뭐 커서 갑자기 여자친구가 가는데 이렇게 비가 와. 그러면 보통 그냥 뭐 잘 들어가 뭐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지만 걔는 갑자기 막 우산을 해갖고 절대 비는 맞지 마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 네. 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좋아하고. 챙겨주는 줄 알고. 그게 날 아니고.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첫사랑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이 소설 보면은 좀 무슨 생각도 드냐면
예전에는 방학 때 네. 다른 지역에 놀러 가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할머니 댁에 어머네. 놀러 간다든지 시골로 간다든지 다른 네. 도시로. 네. 그러면은 또 거기서 만나는 맞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없어 진짜. 그때 또 되게 설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같은 여자 저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맞아. 그 친구 매번 방학 맞아요. 때마다 만나면 막 재밌게 놀았던 기억나서 좋았던 추억이 있거든요. 그런 게 진짜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네. 못하는 애는 못하는 애들끼리 할 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된다. 그리고 장애아와 일반 애들을 같이 하는 것보다 장애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하고 일반 애들은 일반 애대로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분리 교육을 많이 했는데 수준별. 네, 수준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보면 결국 섞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믹스를 하는 게. 그래요? 그 사실은 우리가 소실 믹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지만 꼭 그 사회 계층적인 어떤 통합이나 혼합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여행을 통해서 만나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전혀 나와 비슷한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어떤 생각들이라든지 가치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 듣고 교류를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확대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말씀이 참 공감이 갑니다. 네. 그렇네. 자 그래서 이 네. 황순원의 소나기. 네, 한번 보시죠 뭐. 네. 네. 그 본래 이제 딱 이렇게 시작하죠.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정소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처음 시작이에요? 네, 이게 바로 첫 문장이죠. 음.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가 나오는데 그 여기서 이름 부여가 안 돼요, 그죠? 그냥 소년과 소녀가 소녀, 윤초신의 정소녀다. 이 정도만 정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소녀는 뭐하고 물장난하고 있어요. 물장난을. 네. 그런데 며칠째 계속 물장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징검다리에서 한가운데 앉아서 물장난하니까 얘가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뚝에 앉아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언제 가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다음 날 다시 개울가 나와 보니까 얘가 이번에는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는 거죠. 네. 소녀가.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이었다. 이 문장이 딱 나오는데 제가 딱 이 문장 거기에 보면서 뻑간 거야. 네, 바로 흑백에서 칼라로 확 변하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로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흑백 문장이란 말이죠. 그냥 네. 소녀가 입고 있는데 갑자기 분홍 스웨터와 흰 목덜미가 나오면서 이게 갑자기 확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칼라로 갑자기 입체가 돼버리는 느낌 있죠. 네, 네. 이런 느낌을 확 줘요. 저는 참 그런 느낌. 분홍 스웨터라는 그 말 단어 하나에 이게 확 박힌다 이런 느낌을 그러네요. 받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작품 전체가 갑자기 이 한 구절로 화사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소년과 소녀의 어떤 분홍빛 마음이 생겨난다. 네. 연심이 생겨난다. 이런 의미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얘가 물속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소녀가. 근데 이제 소녀가 물속을 많이 보면데 제가 이제 물속을 많이 보는 대표적인 이미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 나르시스 있잖아요.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결국 죽게 되죠. 네네.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물이라는 것들,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라는 것들. 본래 그리스 신화에 물이라는 걸 많이 쓴단 말이죠. 네. 왜 물을 많이 쓰냐면 물은 변하잖아요. 유동하잖아요. 그리고 물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다더라도 그게 아주 딱 그 우리 거울 바라보듯이 딱 평온한 상태. 평온한 이미지 보기 힘들어요. 계속 바람은 불어오고 흔들리고 일그러지고 그런 뭔가 그림자 같잖아요.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라는 게. 그래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물이라는 이미지를 이 세계가 그림자와 같이 하나의 환영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물이라는 걸 많이 좋아해요. 이 세계라는 것은 일종의 가짜다 이거죠. 그림자가 불과하고 진짜 세계는 어디 있느냐?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저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전부 지금 그림자야. 그 대표적인 게 물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물의 이미지라는 게 결국은 이 물을 통해서 나의 어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너는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버린다. 이런 이미지도 좀 주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오고 물을 통해서 뭔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런 뭔가 당시 어떤 이 세계라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좀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애가 이제 가만히 계속 애를 지키만 보고 뭐 아무 말도 안 거니까 꼬마가 이제 소녀가 조약돌을 물속에 집어가지고 얘한테 던지죠. 이 바보 이러면서 던지죠. 네. 거기에 이 바보라는 거 나오죠. 그렇죠. 이 바보. 이게 보통은 바보는 그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 사랑 바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죠. 뭐. 자, 그랬는데 그 이제 소년이 이제 좀 부끄러운데 소녀가 이제 저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갈 곳이 피어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녀가 아닌 갈 곳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녀가 갈 곳을 따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들고 가니까 이게 마치 소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꽃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게 소년의 마음인 거죠. 그런 다음에 조약돌을 딱 내려다 본 거예요. 소녀가 자기 던진 조약돌을. 딱 내려다 보니까 물기가 그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녀는 그 조약돌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는 거죠. 이 마음을 이 소녀의 손길이 닿았다 이거죠. 아, 미안합니다. 나 토하는 줄 알았잖아요. 너무 간지러워서 못 듣겠어요? 아니 난 지금 계속해서 그 남북 분단의 상황을 어떻게 한번 이어볼까 하는데 일요일 새벽 남침한 거를 그럼 조약돌 던진 걸로 봐야 되나? 아니죠. 조약돌은 여기서 소녀와 소년을 이어주는 의미가 됐죠. 매개체라잖아요. 네, 매개체 같은. 아니 뭐 해석마다 다르니까요. 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조약돌이 북한에서 날라왔죠. 자, 그다음부터 이제 소년에게는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죠. 이게 참 재미있어요. 예전에 이게 30년대 나온 사르트르 소설 구토에 보면 이 해변가 갔다가 조약돌을 집어들면서 갑자기 구토를 느끼거든요. 이 조약돌을. 왜냐하면 조약돌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 조약돌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던져져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록강땡이라는 구토의 주인공은 조약돌을 접으면서 구토 욕지기를 느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조약돌은 소년에게는 정말 의미 그 자체인 거죠. 네. 소녀의 어떤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소녀 그 자체인 것처럼 계속 이제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녀가 왜 안 나오나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자기가 소녀가 안 나오니까 소년이 이제 징검다리 가운데 앉아가지고 네. 소녀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물끄러미 바라보고 네. 세수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소녀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울 때 하는 일은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도망을 치는 거죠. 이 바보 하면서. 근데 메밀꽃 자기는 이제 간 데가 갈 곳이 없고 메밀꽃이 있는데 이제 급하게 가다가 어디 부딪혔는지 이제 짭짤한 게 맞아 피가 나. 흡수를 흘러드는 거죠. 네. 피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결국 이제 결국 이 따라하기를 하다가 토요일 되니까 이제 자기가 쪽팔리니까 이제 소녀가 있는데 이제는 무시할 거야, 그지? 소녀가 앉아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걸어가는데 그때 이제 소녀가 말을 먼저 건네죠. 소년보다 소녀가 말을 먼저 건네요. 그래요? 네. 예, 이러지요. 예 하니까 계속 무시해요. 근데 소녀가 참 말을 잘해요. 이게 무슨 조개지?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얘가 자연스럽게 비단 조개.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녀가 먼저 모험을 제안하는 거죠. 저 산 너머에 가본 일 있냐?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 오니까 너무 심심하다. 가보자. 그러니까 너무 가면 안 되는데 이런데 뭐 서울은 얼마나 먼데 나 아주 먼 데까지 소풍하는데 왜 못 가냐?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거죠. 모험을 떠나는 거죠. 산 넘어, 산 쪽으로 올라가는 산이 이제 빨치산이겠죠. 남북 분단 상황.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갔는데 이제 가니까 이제 가다가 보니까 논사의 길로 들어가니까 허수아비가 서 있고 그러니까 소녀가 이제 허수아비 막 흔드는 거죠. 재밌다고 흔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소녀가 막 좋다고 허수아비도 흔들고 또 저만치 허수아비 또 쓰니까 가서 흔들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갈렸는데 소년한테는 이제 메뚜기가 날아와서 얼굴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감정이 고조되는 것 같아요. 소녀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뭔가 갑자기 이 가을 하늘이 얼마나 쪽빛 정말 푸른 빛인데 이 매물 눈앞에 이제 어지럼증이 일어나는 거죠. 소년이 눈앞에서 뭔가 하늘이 매물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가 하나 날고 있거든요. 저놈의 독수리가 매물 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지러운 거야. 괜한 핑계 대는 그렇죠.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문학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그래. 문학에서 배웠죠. 네. 이 자기 감정을 네. 정말 저 바깥에 있는 다른 물건에 의탁해가지고 달이 운다 하듯이 네. 달이 왜 웁니까? 그냥 자기가 지금 우는 마음을 하듯이 지금 얘는 독수리에 의지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그러니까 감정이 붕 뜨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좋고 이럴 때 정말 이제 뭐 즐거워가지고 정말 너무 좋다 보면 현기증이 날 만큼 네네네. 그런 감정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무밭에 들어가서 물을 하나 따가지고 소녀에게 주고 그래서 소녀가 먹다가 맵고 맛이 없다고 하니까 소년도 잘 먹다가 에이 맵고 지려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연인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서로 따라하기거든요. 모방을 하는 거죠. 모방을 통해서 이제 공감을 가야 되니까. 네.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아이들 놀이를 관찰해 보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따라하기를 해요. 이 따라하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따라해야지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서로 소꿉놀이 하듯이 주고받기 창조적인 연합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네. 먼저 얘가 먼저 할 때 나도 따라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데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이분이 그 아동 심리학을 공부한 건 아닐 텐데 거기 참 관찰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다가 소년이 소녀에게 꽃을 꺾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도라지꽃. 그러니까 도라지꽃하고 여러 가지 꽃을 꺾어주는데 자기는 보랏빛 도라지꽃이 참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 보라색이 우울함을 상징하면서 그 죽음을 암시하는 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나? 시험 문제 이거 당근이었다고. 그래? 근데 이제 보랏빛이라는 게 보통 이제 그쵸 우울함도 상징하고 네. 옛날 박목걸이 보랏빛 소묘 이런 거는 보랏빛이 아주 우아한 색이거든요. 본래 이제 보랏빛 자색 이런 게 아주 우아한 또 황제 우아함을 색깔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자금성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라고 또 틀렸어. 아니 그 자색인데 이게 자색이 조금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보통 보랏빛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뭐 딱 꽃을 줬는데 이게 이 소녀는 소녀에게 제일 좋은 꽃만 주고 싶잖아요. 그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가 딱 주니까 소녀가 한마디 하죠.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싱싱하다는 거 말고 병든 것도 다 같이 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좀 암시하는 것도 좀 네. 들어있겠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애가 이제 산마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등나무 있죠. 등나무. 네. 여기 이제 줄기 같은 거 가지 잡고 놀다가 얘가 넘어진 거죠. 칠등골 잡다. 여자애가? 여자애가. 그래서 무릎에 피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빨아주잖아. 맞습니다. 빨아줘요? 빨아줘. 엄청 빨아. 그렇죠. 식품이네. 아니 그게 본능적인 거죠. 사실 이제 피를 흘리면 사실 피를 먹게 하기 위해서 네. 그 본능적으로 우리 하죠 행동을. 맞아. 무릎에서 나요? 네. 피가? 네. 이게 너무 야해. 무릎에서 나면 그나마 다행이야. 무릎에서 났죠. 네. 그런 다음에 얘가 그 갑자기 이제 소녀이 달려가가지고 송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송진을 이제 그때 민간요법으로 문질렀나 봐요. 네. 당시에. 그래서 이제 좀 응급처치를 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서 송아지가 있는데 이제 소년이 좀 소녀한테 잘난 척 하고 싶잖아요. 송아지 너는 이거 못할 거야 해가지고 자기가 송아지를 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농부 아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이러는 거죠. 근데 아저씨가 화를 내지는 않고 소녀를 한번 보더니 뭐 소녀가 옷차림도 좋고 하니까 화는 안 내고 그냥 집으로 빨리 가거라. 소나기가 온다. 말이 참 우리가 이런 거 같아요. 소나기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갑자기 이렇게 평화롭고 아주 즐겁고 정말 영원히 계속될 순간인데 네. 정말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 순간인데 갑자기 먹장구름이 머리 위에 와 있고 어느 순간에 네. 갑자기 어두워지고 바람은 우슬 소리를 내고 네. 삽시간에 주위가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비가 이제 막 쏟아지니까 원두막을 가는 거죠. 네. 근데 원두막도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찢어지고 뭔가 첫사랑을 실패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피하러 가는 원두막에서 비가 새서 어디 가느냐 수수단을 찾아가는 거죠. 가을거지 끝나면 수수단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거기는 좀 따뜻한 거죠. 비도 좀 피할 수 있고 빽빽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녀를 이제 좀 안에 집어넣고 소녀는 이제 자기가 비를 맞는 거예요. 소녀가 좀 더 비 안 맞게 하기 네. 위해서. 너 들어와 이렇게 하죠. 그죠? 아유 잘 아시네. 이런 것만 되게 잘 기억해 지금. 들어가잖아. 거기 수습단. 들어가요? 네. 들어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소녀의 생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얘가 비를 안 맞게 해야 되니까 지금 꽃을 아주 좋아했지만 얘가 들어오면서 이제 꽃 묶음이 우그러들잖아요. 네. 근데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나오죠.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얹어졌다. 근데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도리어 소년의 몸균을 해서 떨리는 몸이 저기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이게 참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이게 아주 뭡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육감적인 표현들 같아요. 네, 제가 보면 그렇네요. 아주 이게 감각적인 표현들이 막 영롱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지. 문제는. 숨을 느끼면서 살짝 어떻게 입술에 좀 가까워지던가요? 거칠어지나요? 거기까지 안 갔나? 숨결 안 거칠어져요 남자애? 그러다가 갑자기 소란하던 수두님 소리가 뚝 그쳤죠. 이제 바퀴 갠 거죠. 소나기니까. 거기서 비가 더 와. 천둥도 더 치고 더 난리가 났어야지. 까비. 문제는 이제 도랑이 있는 곳으로 오니까 비가 갑자기 특히 산 이쪽은 불어나서, 금방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흙탕물이 되니까 뛰어 건널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소년이 등을 자 등에 엎혀. 엎혀라 해가지고 그 돌린 소년의 전방위까지 정말 뭐 허벅지 안쪽까지 물이 차오르는 거죠. 그래도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면 안 되는데 그죠. 무릎 밑까지 물 들어오면 건너면 안 큰일 되는데. 나죠. 네. 자 소년은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걸어안았다. 네. 옷도 다 젖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자, 그 이후로 소녀가 다음 날도 아무리 매일같이 겨울과 달려도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몰래 5학년 그 당시에는 여자반 따로 있었거든요. 이렇게 5학년 여자반을 가봐도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겨울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겨울과 나가보니까 뜻밖의 소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알았다, 아팠다 이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얼굴이 헬스개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나기 맞은 것 때문에 하니까 네. 고개를 끄덕여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자기가 보여주면서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하면서 딱 스웨터를 보여줘요. 그날 엎혔는데 흙탕물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금붉은 진흙물 같은 게 이제 얼룩이 이제 진 거죠. 네. 소년이 좀 얼굴이 확 달아오른 거죠. 네. 이게 결국 약간 제 생각은 이게 떼국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무슨 물이요? 떡국물이요? 떼국물. 나도 이런 거. 떡국물로 아, 그래요? 들어가지고 떼국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주 부끄러운 거죠. 근데 소녀가 결국 이제 대출을 이제 주는 거죠. 아침에 우리 집에 대출을 땄는데 제사 지내려고. 이게 참 재밌어요. 대출하는 건 자손을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제사 지내고. 같이 결혼하는 여러 가지 얘기네.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좀 이런 뭔가를 주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아우 참. 근데 우리는 제사 지내고 나서 이제 집을 내주게 됐다. 그 윤초신이 집이 망한 거죠, 이제. 망해가지고 서울에서 양평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양평 간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사 가는 게 싫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 이제 소년이 이제 갑자기 이사 간다는 말을 계속해서 헤어지고 나서 말하는 거죠. 이사를 간다. 그러면서 그 안타깝고 서러울 게 없는데 계속 이사를 간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년은 지금 자기가 싣고 있는 대추알의 단맛을 모르고 있었다. 이사 간다는 이게 너무나 그렇죠. 모든 거를 다 입맛을 잃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서 얘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몰래 밤에 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가는 거죠. 가가지고 호두나무 호두를 막 치는 듯 이제 훔쳐오는 거죠. 뭐 사실은 사실 뭔가를 주고 싶은 거죠. 받았으니까 이게 결국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만날 때 뭔가를 주고 싶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친구가 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레비스트로스 할 때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예전에 서로 이제 술과 음식을 권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위험하다고 그러지만 아니 그럼 내가 술 한 병이 있고 저 사람 술 한 병 있으면 각각 술 따라 자기 술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꼭 서로 한 잔씩 주고 한 잔씩 받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결과는 똑같잖아요. 한 병씩 먹는 거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결과가 다르단 말이죠. 주고받으면. 주고받으면 결국 결과는 뭐냐면 그냥 혼자 먹고 갔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주고받은 결과로 우리는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원칙. 먼저 줘라. 친구가 되고 싶으면 먼저 줘라 이거거든요. 바로 그런 정려였던 감정다. 이게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들도 원초적인 거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소년이 아차한 생각이 든 거죠. 왜 네가 좀 몸이 좋아지면 이사 가기 전에 한번 겨울가로 나와달라. 이 말을 왜 못했을까. 바보 자기를.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곳에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서 좌절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이제 바보 같은 자기를 탓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뭐 윤초신의 제사를 지내는데 네. 닭을 한 마리 가지고 한다 아닌데 이만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소년이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 이왕이면 큰 거를 좀 가져가지고 저 얼룩스타 하니까 아버지가 허허 웃다가 임마 그래도 이게 실소 있어.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열져가지고 가서 소 있잖아요. 외양간 가서 소잔등을 한번 찰싹 갈기는 거죠. 괜히 자기가 부끄럽고 멋쩍고 해서. 그래서 이제 소녀는 아니 근데 며칠 지나도 이제 내일 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이제 내일 이제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대목이 나오는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양평에 소나기 문학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소나기 쳐요. 네. 그 이제 관람객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나기가 체험을 해줘요. 소나기 한번 휙 내리게 체험도 하고. 비 맞는 거예요? 네, 비 맞는 거예요. 수습까지 들어가.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양평에 가면 그게 돼 있습니다. 유치하다. 네. 자, 그래 가는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이제 까무룩 잠이 든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죠. 윤초 씨 또 말이 아니야. 그 많은 전답 팔아먹고 이번에 악상까지 당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정손이라고는 그 계집애 하나뿐이었죠. 아이고. 그렇지 사내에 둘이 있던 건 어렸을 거. 어쩌면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지금 같아서는 윤초신에도 대가 끊기는 셈이지. 근데 여기서 그 말 나오죠.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이걸로 끝나죠.
아 맞아요. 잔망스럽지 않아. 잔망스럽다 이게 처음 나오네. 그 잔망스럽다가 무슨 뜻인지가 그거 이제 신문제 나오죠. 나왔는데 그 잔망스럽다가 약간 좀 뭔가 그런 의미 아니에요? 막 호들갑스럽고 정신없고 이런 뜻 아니에요? 약간 영악한 느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표현을 의도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본래 뜻은 그런데 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잔망스럽지 않아. 잔망스럽지 않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잔망스럽다는 잔망스럽다. 야, 진짜 고등학교 수업 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소녀는 과연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 말을 과연 들었을까 아닐까 이것도 사실은 좀 재밌잖아요. 맞아. 이게 몰라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미 같아요. 그렇네.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네. 11월 3일에 나옵니다. 11월 3일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예, 저 팟빵 본사에 있는 서울 홍대 팟빵 지하 3층인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9길 42 뭐 주소는 이렇습니다. 아마 그 지하철로 오시면 홍대 입구역 네. 뭐 8번이나 뭐 7번 정도가 제일 가까운 출구인 것 같습니다. 11월 3일 오후 3시 많이들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뭐 소나기는 요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걸로? 네, 뭐 1952년에 이 소설이 서여졌을 때 네. 바로 그 황순원 선생이 정말 그때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펼쳐지고 이런 공간 속에서 하나의 어떤 원초적인 순수의 공간 뭐 이런 걸 찾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 자체가 결국은 현실의 폭력이 들어올 때 그리고 그런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권위라든지 우리가 말답지 않게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말하고 민족을 말하는데 서로 이제 죽고 죽이게 되니까 결국은 판타지 세계로 그럴 때 도피하는 거 아닌가. 소설이라는 것이 말이 힘을 잃어버릴 때는 두 가지가 되거든요. 판타지로 가든지 아니면 현실 그대로 가든지.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우리도 보면 지금 소설의 죽음, 문학의 죽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언어라는 게 더 이상 이제 힘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권위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질서가 깨졌단 말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소설을 안 읽고 뭘 읽냐면 판타지를 읽어요. 뭐 요즘 뭐 미국도 전부 어벤져스 시리즈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인 거는 이제 우리의 소설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그 살아가는 이야기 안 나오고 판타지로 가버려요. 아니면 뭐가 되느냐? 바로 진짜 날 것의 현실 그대로의 이야기를 읽는 거죠. 요즘 범죄 이야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뭐 크라임 관련해가 범죄의 뒷이야기,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아예 가버리든지 그 중간을 매개하는 상징의 세계, 문학의 세계가 지금 쓸 자리가 없어져 가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예를 들면 무슨 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런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네. 지금 소설 안 읽는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제가 보면. 그래서 뭐 그 무슨 종편의 그 실제 상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재밌어 그거. 거기 나오는 그 불륜녀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글래모들이 나오는지 너무 좀 약간 적나라하게 나오더라. 빠졌어요. 그래서 불륜에 대한 로망이 생기셨나요? 아니에요. 자, 이 소나기 아주 순수했던 어린 시절. 첫사랑 생각나네요.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소개해드릴 게 많으니까 바로 다음 것도 뭐 있습니까? 자, 이 다음 소설은 바로 한글 세대가 최초로 이제 소설을 쓴다라고 정말 선언을 한 만방의 선언을 한 이제 소설이죠, 작품이죠. 한글 세대가 해방 이후 이제 어릴 때부터 한글로 교육을 받은 세대. 지금 황순원이라든지 예전에 전부 일본어로 교육을 받았고 참 애매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방 이후에 이제 광복이 되고 해방 이후에 한글로 교육을 받은 최초의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 포문을 누가 열었냐? 바로 그 유명한 김승옥. 김승옥의 무진기행. 이게 이제 그 포문을 열었겠죠. 한 60년대 됩니까? 이게 1964년에 서해진 소설입니다. 1964년. 네. 무진기행. 영화도 많이 됐죠. 그랬어요? 네, 안개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80년대도 영화화가 됐거든요. 영화 이름 안개예요? 안개도 있고 안개의 도시인가 뭐 여러 가지. 그 윤정이
윤정이 나오고 신성일 신성일 나왔죠. 씨. 네. 안개. 네, 김수용 안개. 감독. 김수용 감독. 어.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이제 60년대 처음 나왔을 때 당시 유럽 뭐 이거 자체도 물론 사대주의적인 시각일 수 있습니다만 유럽의 평론가가 야, 이 영화는 지금 유럽에 갖다 놔도 그 감각이 살아있는 영화다. 그 정도로 극찬을 했죠.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가 정말 그 지금까지 나름 우리 그 당시까지 좀 우리가 감정의 과잉이다. 네. 이런 게 우리 소설의 약점으로 지적됐는데 그걸 말끔히 걷어냈다는 거죠. 그 감성 과잉이나 지성의 부족을 말끔히 걷어내고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뭔가 지금 세계 첨단의 어떤 그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준 거죠. 무진님 봤는데. 그래서 기억이 안 기억에 나네. 이게 저도 다 읽진 않았는데 학창 시절에 되게 재미없었던 소설로 아, 그래? 기억돼요. 예. 한번 읽어보시죠. 형, 저희, 네. 무진기. 우리 저 마도님은 봤어요 이거 무진기?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무진기행 자체를요? 읽지도 않으실 거지?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유명한 한번 건데. 읽어봅니다. 그럼. 네. 그러니까 무진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상의 도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김성옥이 소설가 김성옥의 고향이 순천이고 순천에 순천만도 있고 안개가 많이 피어나니까 아마 그쪽일 순천이 아니겠느냐 이래 보는데 가상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무진 하면서 제일 첫 소달락이 나와요. 무진으로 가는 버스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버스가 삼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무진 10km라는 이정비를 보았다. 이정표를 보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진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공은 난데 이 주인공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서울에서 아주 큰 회사에 신분이 사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전무가 돼야 돼요. 근데 주주총회하고 이사회를 해야 되는데 좀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고향에 가서 며칠 좀 쉬다 와라. 해갖고 서울에서 지금 고향에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좋아하던 여자고 있었지만 4년 전에 뭐 좋아하던 여자가 도망을 치고 버림을 받고 그때 과부가 된 제약회사의 그 오너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승승장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진을 잠시 며칠 쉬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무진을 내려오면서 버스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인구가 5, 6만 사는데 뭐 뭔가 특산이 있을 거 아니냐, 뭐가 좋냐 이런데 네. 뭐가 없다 이러니까 아니, 그래도 어떤 고장의 명수한 특산이 하나 있어야지 하는데 이 사람이 조용히 생각하는 거죠. 이 대목이 아주 명문으로 꼽히거든요. 네.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빙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의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놓은 입김과도 같았다. 이렇게 이게 아주 명문으로 들어죠. 이 안개라는 것들을 설명을 쫙 하는 거죠. 여기가 내뿜는 입김이다. 이렇게 하면서 안개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존재하고 사람을 둘러싸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떼놓는다. 이게 바로 무진의 안개고 무진의 명물이다. 이 안개라는 게 참 이 소설에 결국은 끊임없이 나오고 무진이라는 것 자체가 무자가 안개 무자예요. 그렇겠죠. 네. 안개포예요. 진짜는 한국 진짜니까. 네. 그 안개라는 게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 안개는 뭐 보통 보면 우리 꿈하고도 비슷하죠. 흐릿하잖아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흐릿하고 또 안개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사이에 있다면 경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딱 자로 자르듯이 경계가 구획되는 게 아니고 이 흐릿하거든요. 이 안개라는 것들은 그런 뭔가 모호하고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게 안개의 이미지죠. 자, 그런 안개가 무진의 명산물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결국 조만간 이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뭐 쭉쭉쭉 자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네. 서울에서 이제 부인이 며칠만 쉬다 와라. 그러면 조만간 이제 있을 거다. 정말 큰 회사 제약회사 전무님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 무진이 별로 고향이지만 좋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항상 무진은 서울에서 실패로부터 도망쳐야 할 때라든지 뭔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무진으로 간다 이거죠. 근데 가서 뭐 새로운 계획이 나오기 위해서 힘을 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고향은 힘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고향에 가서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향이라는 거는 가서 자기가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는 곳이에요. 고향에 가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하는 일은 뭐냐. 내가 무진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골방 안에서 이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노인에 대해서 신경질을 부리고 있다든지 공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면을 쫓아보려고 했던 수험과 담배꽁초와 우편 배달을 기다리던 초조함. 온갖 이런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자학적이고 뭔가 자기 파괴적인 행위만 계속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랬는데 나는 왜 이 무진을 가게 될까? 고향은 내에게 원기를 주는 데도 아닌데 왜 가게 될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가는데 무진을 가기 위해서는 광주에 내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광주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미친 여자를 본 거예요. 미친 여자. 네. 옷은 아주 잘 빼입었는데 역 주변에 이상한 애들이 그 여자를 보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가슴 움켜잡기도 하고 그 미친 여자를 본 게 갑자기 인상이 탁 자기한테 떠오르는 네. 거예요. 무진을 간다는 게 뭘까? 그리고 저 미친 여자가 어린 아이들에게 젖가슴이 움켜잡혔을 때 내지르는 비명. 여기서 뭔가 자기가 예전에 어떤 자기 모습을 보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니까 호르머니의 아들인데 6.25 때 다들 전쟁에 가야 되는데 호르머니가 자기를 전쟁터 가만 죽는다 해가지고 꼴방에 숨긴 거예요. 그리고 숨기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호르머니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웃집 젊은이의 전사 통지서가 오면 어머니는 내가 무사한 것을 기뻐했고 이따금 일선의 친구에게서 군사우편이 오기라도 하면 나 몰래 그것을 찢어버리고나 했다. 물론 뭐 이 사람이 병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못 갈 수도 있었겠죠. 폐병이라든지. 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오히려 그때 일기 쓸 때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어머니 혹시 제가 지금 미친다면 대강 다음과 같은 원인들 때문일 테니 그 점에 유의하셔서 저를 치료해 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 미친 여자를 통해서 자기의 그 젊음의 그 광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미친다는 게 참 또 재미가 있는데 자, 결국 버스는 읍내로 들어서고 이 사람은 이제 도착을 해요. 자, 그래서 밤에 만난 사람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이모님 댁에 며칠 묵기로 해요. 이모님 댁에 묵는데 자, 먼저 이제 신문지구에 가서 내가 며칠 묵더라도 이제 신문을 봐야 되잖아요. 네. 신청을 해요. 근데 신청을 하니까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저 여자 하나 잘 만나서 출세했다더라. 완전히 진짜 여자 이 속으로 여자 하나 잘 물었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은근히 한마디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지구에서 수속을 마치고 나갈 때 안녕히 가십시오. 이 한마디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나오지 않더라.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바로 서울과의 차이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은 세련되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시골은 고향에 왔는데도 고향은 이렇게 촌스럽고 날 것이고 전근대적이다. 이런 게 묘하게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역시 서울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자기 후배가 찾아와요. 자기 중학교 후배인데 학교 선생님, 국어 선생님을 하는데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신문지구에 가니까 형님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락 좀 하고 오시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다가 후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동기 중에 왜 그 조형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형. 뭐 형이라고 있더니 그 형 재작년에 행정고시 패스하고 고등고시 패스 지금 세무서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는 우리 동문들 사이에서는 누가 가장 출세했느냐. 형님하고 그 조형님하고 두 분이 가장 출세했다. 한 명은 지금 동네 약간의 나이에 세무서장 와 있고 한 분은 이제 제약회사에 이제 후계자가 될 귀한 몸이니까 두 분이 가장 출세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조라는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친구가 키가 작았고 살결이 검었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 나는 키가 크고 이제 얼굴이 창백해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시를 상징하고 자기는 시골이고. 근데 조라는 친구를 이 작가가 딱 이렇게 해상을 하거든요. 옛날에 송금이 나쁘다고 판단받은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손톱으로 손바닥에 좋은 송금을 파가며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그 소년은 성공해서 잘 살았다. 조는 이런 얘기에 가장 감격하는 친구였다. 잔향적인 속물이고 세속적이고 출세하는 사람이다. 요 성격을 요 딱 세 문장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나폴레옹이거든요. 나폴레옹이 전투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냐 지느냐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점쟁이가 손금이 좀 안 좋다. 손금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당신이 이길 텐데 이러니까 칼로 손금을 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금을 이었으니까 나는 이긴다. 해가 이겼거든요. 상남자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네. 이런 전형적인 출세주의자고 이 세상에 나는 반드시 입신양명해야 된다. 네. 이 조라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서장이 된 조의 집을 향해 간 거죠. 그 집을 가는데 손님이 좀 있는 거예요. 세무서 직원도 있는데 그게 묘령의 여성이 한 명 있는 거죠. 바로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하인숙이라는 선생이 있는 거죠. 하인숙이라는 선생이. 그래서
한인숙 선생은 발령이 고향은 무진이 아닌데 발령이 이곳에 나와가지고 음악을 가르친다. 네. 그래서 뭘 전공했냐? 성악을 공부했다. 그러니까 뭘 잘하냐? 그러니까 아리아, 나비 부인에 나오는 어떤 갯날 이걸 잘 부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 단골 시험 문제였어요. 다음 중 틀린 어법이 틀린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본래 소설에도 어떤 개인날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표준말은 어떤 갯날. 근데 다들 그 어떤 개인날, 개인날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단골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 굳어진 것 같던데 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다 개인 네. 날. 그래서 요즘 나온 문학적 허용인가 보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어떤 갯날로 새로 나온 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시적 허용하고는 조금 더 그거다 이래가지고.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아리아를 부르는데 아리아를 부르는 사람이 영화에 보면 첫 장면부터 뭘 부르냐면 목포의 눈물 부르거든요. 어떤 옛날 이야기하다가 뭐예요? 목포의 눈물. 전 모르. 트로트. 김난영인가? 이난영. 이난영. 네. 네. 아 트로트 모르세요? 저는 모르죠. 저는 H.O.T 세대입니다, 여러분. 캔디 부르던 세대예요. 그렇군요. 목포의 눈물은 알만하죠, 그래도. 그렇죠. 이 프로야구 할 때 해태 타이거즈의 공식 완전 응원곡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80년대, 90년대까지 해태 타이거즈의 공식 응원곡이었죠. 혜태가 어떻게 하죠? 사공의 뱃노래. 크게 불러요, 멱다는 소리로. 그럼 뭐 녹음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밑에 깔냐고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목포의 눈물을 부르게 됐냐면 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계속 대학에 다닐 때 뭐 이렇게 마셔봤어요. 대학에 다닐 때니까 이 조라는 사람은 대학을 안 다니고 그냥 독학으로 해서 고시를 패스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하 선생의 나쁜 점이 바로 저기 있어. 내가 대학 다닐 때 이런 말을 안 빼면 이야기 안 되냐? 나처럼 대학 문전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서로 살겠냐 이러니까. 자격지심 있어.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말하니까 사과하는 뜻에서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노래는 서울 손님도 오고 했으니까 목포의 눈물을 부르세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갯날과 목포의 눈물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유사성이 있을까. 저 아리아로 길들인 성대에서 유행가가 나오는. 구리다. 그 선생이 근데 거기서 노래를 왜 하고 앉았죠? 주인공이니까 이게 대학 다닐 때 해가지고 네. 세무서장 조에 구미를 좀 기분을 좀 긁은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죄송하면 노래 한 곡 불러라. 그러니까 그 세무서장 집에는 왜 불려간 거였죠? 같이 이제 놀려고 하는데 애초에는 뭐냐면 이 아까 말한 그 중학교 그 후배 있죠. 후배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자기 후배가 이 선생을 좋아하는데 이 여선생은 이 세무서장을 좀 약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으로 좋은 게 아니라 결혼을 하면 세무서장 부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울에서 온 향후 잘 나가는 앞길이 창창한 제약회사의 오너가 될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키도 크고 살결도 하얗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좋아할 요소가 확 생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자, 내일 다시 뵙죠 하면서 떠나는 거죠. 근데 그 여선생이 갑자기 자기 요 길로 이제 각각 3명이 다 헤어져야 되는데 길을 좀 바래다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만 바래다 주세요. 이 길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여자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를 말했다. 나는 갑자기 이 여자와 친해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이제 이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가면 되는데 평소에는 혼자 안 갔나? 근데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리가 끝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떠는 듯한 목소리로 내게 바래다 주기를 청했던 바로 그때부터 나는 그 여자가 내 생애 속에 끼어든 것을 느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좀 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여자가 뭐 좋아졌다. 그 여자하고 나는 뭔가 운명적인 이런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내 생애 속에 끼어든 것 같았다. 같은 뜻인데 표현이 이 뭔가 세련된 느낌을 확 준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참 이런 것들 가지고 비평가들이 아주 극찬했죠. 요즘 소설 같아요. 되게 듣고 현재생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하인숙 선생이 이제 슬슬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런 거죠. 처음 뵀을 때부터 뭐랄까 서울 냄새가 난다고나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주인공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악 공부한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유행가를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뭐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유행가만 부르라고 그래요 나를. 너가 이제 나를 알아주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지. 이 마치 시진핑과 펑리안이 만났을 때 같아요. 중국의 시진핑이 펑리안을 처음 소개시켜서 만났을 때 다 펑리안이 심드렁했다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은 자기 만나면 돈 얼마나 잘 버냐, 뭐 어떻게 그걸 하냐, 맨날 그런 것만 물어보는데 시진핑이 갑자기 물은 요지가 그 노래를 어떻게 그 창법을 연구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냐, 나에게 노래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펑리안의 마음을 확 샀다는 거예요. 이 뭔가 약간 이 사람도 지금 주인공 윤희중도 타고난 맞아. 이 그런 사실 게 기질이 있는 있어. 거죠. 네. 이 사람의 그 노래를 왜 그렇게 부르냐. 그 성악 아리아 하는 분들은 유행가를 부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뭔가 마음을 이해해 준다. 네. 이 느낌에 이 여자도 훅 넘어가는 거죠 지금. 네, 맞아.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니 박구는 사실 아까 하 선생이 유행가를 부르니까 보기에 딱하다고 나갔잖아요. 이러니까 이 여자는 딱 깔깔 웃으면서 박 선생은 꽁생원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짝은 아니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 선생 자꾸 하니까 아니 저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인숙이라고. 그러면 인숙이 이게 70년대 딱 영화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경아 그 별들의 고향에서 경아 하듯이 이름을 이렇게 반복 불러주는 게 그 당시로서는 또 애정의 표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쭉 이제 논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논에 개구리들이 이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음소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그 개구리 울음소리들이 나의 감각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느끼곤 했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별로 바뀐다. 이게 바로 청각의 시각화 해가지고 이것도 단골 표현이었죠. 그렇네. 지금 문학 시간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표현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갖고 문학평론가 유정호 선생은 이 소설을 가지고 감수성의 혁명이라고까지 불렀어요. 감수성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개구리 소리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처럼 네. 별들로 바뀌어 있다. 별들로 바뀌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개구리 소리를 듣다가 결국 이 순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별을 바라보다 보면 그 순간 속에서 그대로 가슴이 터져버린 것 같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이제 문학에도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밀란 쿤데라 같은 사람이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라든지 아주 좋은 문학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들을 아주 눈부시게 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순간을 영원히 잊히지 않는 한순간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찰나의 순간. 그렇죠. 그 찰나를 영혼으로 만드는 게 바로 시고 문학이고 하나의 어떤 문장의 예술의 어떤 목적이다 이거죠. 바로 우리를 뭐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한순간을 영원히 잊히지 않는 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시고 문학이고 예술이다. 이런 건데 사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현재적인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네. 무진경에. 그렇게 그 한순간이 영혼으로 바뀌는 건 시, 문학, 네. 예술과 네. 함께 또 커피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커피 한 모금이 영혼으로 만들어주죠. 그 순간에 그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피곤하고 막 당 떨어지고 이럴 때 딱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은 각성이 확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마시는 순간 네. 그 순간이 영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방님들 좀 커피에 또 푹 빠지시지 않아요? 그렇죠. 네, 커피라는 게 이 차를 마시다 보니까 모든 맛이 다 들어 있으니까 자기가 또 첨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커피는 본래 뭐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네. 다 있다는데 제가 그 정도 섬세하게까지는 아직 잘 못 느끼겠는데 근데 문제는 참 재밌는 게 커피에 설탕을 넣고 말고 그 슈가를 넣고 말고 자기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쓴맛을 단맛을 바꾸는 건 자기 하기 나름이니까 그게 상당히 좀 재밌더라. 삶하고 비슷하더라. 이런 거기 생각도 그럼 좀. 프리마도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좋잖아. 프리마. 오랜만이다 프리마. 프리마 먹니? 아니 어렸을 때 동서 엄마 프리마. 몰래 프리마 막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래 진짜 맛있죠. 네, 엄마 못 먹게 하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 요즘은- 탈지분유랑 함께 네. 프리마가 참 맛있었는데. 요즘도 나오나 프리마? 동서 나오- 프리마? 나오죠. 아니 전지분유보다 탈지분유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죠? 아 탈지분유. 무슨 맛있죠. 차이요? 전지분유와 탈지? 지방이 이제 네. 들어있는 거고 탈지는 탈지니까. 지방을 뺐고. 그게 보통 애들 분유가 탈지분유 아니에요? 탈지분유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맛있잖아요. 전지분유는 좀 사실 맛이 탈지분유가 떨어지잖아요. 전지분유가 뭐가 있어요?
전지분이로 만든 게? 그때 제가 상표는 기억 안 나는데 소머리가 그다랗게 그려진 그런 전지분유 제품이 기억납니다. 이제 하다하다 분유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의 순간을 영혼으로 만드는 혹은 지금 고통의 순간을 잠시 잊게 만드는 네. 훌륭한 또 친구 커피 하면 또 1kg 커피. 1kg 커피입니다. 좋은 원두 그리고 딱 적절한 로스팅 네. 그리고 환상의 블렌딩 세 박자가 잘 어우러진 1kg 커피 네이버에서 1kg 커피 뭐 한글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숫자 1 그다음에 알파벳 KG 1kg죠. coffee.co.kr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셔도 다양한 상품들 또 다양한 원두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소비자분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카페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여기서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도매도 역시 열려 있으니까 좋은 원두로 손님 끌고 싶으실 때도 1kg 커피 강추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무진기행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이제. 자, 이제 결국 이제 분위기가 자꾸 잡혀지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이 말을 물어봐요. 사모님 예쁘게 생기셨어요? 제안의 말씀인가요? 네. 90%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쁘죠. 행복하시죠. 돈이 많고 예쁜 부인이 있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아직 없으니까 조금 덜 행복합니다. 결혼을 언제 하셨는데 아직 아이들이 없어요. 이제 3년 넘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알면서 뭐. 그런데 여자가 아이가 없다는 말에 좀 더 명랑한 목소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오빠라고 부를 테니까 절 서울로 데려가 주시겠어요? 딱 대놓고 말하죠. 서울로? 잔망스럽네. 절 서울로 데려가 주시겠어요? 여자 무서운 여자네. 서울에 가고 싶나요? 네. 무진이 싫은가요? 미칠 것 같아요. 금방 미칠 것 같아요. 서울엔 제 대학 동창도 많고 서울로 가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가면 되지 왜? 가서 먹고 살게 지금 당연히 없잖아요. 그럼 지금 뭐 여기서 첩으로 살겠다는 얘기인가? 모르죠. 그건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유독 무진기행을 길게 소개해 주시네. 네. 그래서 여자가 잠깐 내 팔을 잡았다가 얼른 놓았습니다. 여자가. 팔도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흥분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 그렇지만 내 경험으로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책임뿐입니다. 네. 이건 근대거든요. 근대 사회잖아요.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딱 여자가 한마디 하죠. 그렇지만 여기 무지는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곳이에요. 나 너무 재밌다 이 여자. 이게 정근대 사회와 근대가 막 섞여버려 있는 게 무진인 거라는 거죠. 네, 네. 무진에는 이 시골의 어떤 아주 고집스럽고 옹색한 느낌도 있는 반면에 또 도시물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헤어지는데 자, 헤어질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이제 헤어지고 이불 자리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문득 그 여자를 껴안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아니. 이래서 집을 떠나면 안 돼 남자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충동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네. 그 여자를 통해서. 네. 그래서 결국 잠을 못 이고 담배를 피우는데 이 밤에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디선가 부부들은 서로 잠자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잠이 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엄마 무덤을 산소를 가야 되는 거죠. 성묘를 하러 가는데 네. 비가 왔어요. 그래 비를 맞으며 묘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네. 딱 이 말이 나와요. 비가 나를 굉장한 효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런 표현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나를 굉장한 효자로 만들어 주었다. 지금 써도 좋을 만한 그렇죠. 표현들이에요. 마치 이방인의 어떤 그 담담한 느낌 있죠. 엄마가 죽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인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감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나가니까 술집 여자가 자살을 했다. 그 시체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체를 보면서 갑자기 자기가 그 시체를 보면서 갑자기 나는 이상스레 정욕이 끌어오름을 느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체는 좀 그런데. 시체성의 장가. 갑자기 그 여자를 이제 찾아가야죠. 네. 그래서 왜 갑자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내가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린 거는 저 여자의 임종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자살한 술집 여자의 임종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갑자기 그 여자가 나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죽은 여자가. 아프긴 하지만 아끼지 않으면 안 될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이 사람이 지금 서울에 있다가 이 무진에 와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죽은 여자, 미친 여자 이 만나면서 자꾸 자기가 지금까지 완전히 감정이 무미건조한 네. 이렇게 가다가 지금 갑자기 감정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여자를 만나면서도
네. 그 뭔가 잊혀진 자기를 보는 것 같고 네. 죽은 여자도 자기를 보는 것 같고. 네, 욕정도 살아나. 무진이 좋네. 집을 떠나니까 욕정이 살아나네 남자들은. 아, 옛날이 좋았어. 전화도 없고. 영상 통화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잘해봐야 전부인데. 즉풍이나 한번 보내면 되지. 두 글자로. 아니 그래서 이제 조가 서장실로 오라 이거죠. 네. 한번 이야기 좀 하자. 그러니까 간 이유가 뭐겠어요? 오라는 이유가 자기 잘난 거 보여주려고 네. 과시하려고 왔는데 자기가 웃긴다 이거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빠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데 아유 바빠 내가 지금 뭐 너무 바빠 이런데 참 자기가 보기에는 가짠다 이거죠. 그렇지. 야 너는 서울에서 바쁜 거하고는 자기가 보면 진짜 세 발의 피인데 참 자기가 보기엔 웃기는데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생각은 해요. 사람은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로 서투르다는 것은 보기에 딱하고 보는 사람을 신경질 나게 한다. 뭐 이런 이제 아포리즘 같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이제 조를 보면서 근데 저것도 내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하 선생을 물어봐요. 하 선생이라는 여자는 너 색식감이냐? 물어보니까 딱 조가 껄껄 웃으면서 내 색식감이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냐? 그 정도가 뭐 어때서 하니까 딱 이 조가 그런 이야기를 야 이 야가 빠진 놈아 너는 빽 좁고 돈 많은 가부를 물어놓고 기껏 내가 어디서 굴러온 줄도 모르는 말라 빠진 음악 선생이나 차지하고 있으면 마음이 시원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너만큼만 사는 정도인데 여자가 거지라도 괜찮지 않아? 이러니까 이 조가 딱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존댓말식으로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내 편에 나를 끌어줄 사람이 없으면 처가 편에서라도 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우습더라. 내가 고시 걸리니까 중매쟁이가 막 들어오는데 그게 모두 형편없는 것들이거든.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여자들이 그것 하나를 미천으로 해서 시집가 보겠다고 그 배짱들이 괘씸하단 말이야. 이렇게 막 하는 그 세무서장님이다 이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지 계속. 그러면 그 여선생도 그 여자 중에 하나냐? 아주 대표적인 여자지. 이러면서 똑똑하긴 하는데 뒷조사를 내가 해봤어. 집안이 너무 헛소리야. 그 여자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고향에서 그 여자를 데리러 올 사람 하나 변변히 없어. 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 주인공이 근데 어떻게 대학까지 가고 성악을 전공했지? 뭐 그냥 그런가? 고학을 했겠죠.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여자가 보고 싶어진 거예요. 네. 그 말을 다 듣자마자. 그러면서 아니 그 지금 박군이 그 사람을 이제 세무서장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군이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말이야. 그 여자가 박군이 자기한테 주는 연애 편지를 내한테 가지고 와서 다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영악하죠 사실은. 네. 그러면서 자기 일부러 질투감을 유발하려고. 나 이래 좋아하는 사람인데 당신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런 식의 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만나는데 결국 이 사람도 그 생각하는 거죠. 여자 손을 잡고 이제 처음에는 손을 뺐는데 이제 손을 또 놓았다 빼다 가다가 이제 손을 잡고 걷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도 그런 이야기는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다. 내가 지금 감상이나 연민으로 세상을 향하고 서 있는 나이도 아닌데 왜 이럴까? 나도 진짜 빽 좁고 돈 많은 가부를 만나가지고 어떻든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잘 풀렸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자기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 애인이 자기를 버리고 갔고 이럴 때 자기가 이 무진에 와서 1년간 살았던 뭐 좀 도피했던 집이 있거든요. 그 집에 가니까 그 이제 주인들이 자기를 반겨주면서 방 하나를 내줘요. 그래서 나는 가지고 온 선물을 내놓았고 그 집 주인 부부는 내가 들어있던 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여기서 또 아주 좋은 이제 문학적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나는 그 방에서 여자의 조바심을 마치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누군지 자기 손에서 칼을 빼앗아 주지 않으면 상대편을 찌르고 말 듯한 절망을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앗듯이 그 여자의 조바심을 빼앗아 주었다. 이게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나 이거 밑줄 쳤잖아. 그러니까 왜 밑줄? 나 이거 진짜 밑줄 쳤어. 여자의 조바심에. 일단에 적어놨어 그래서 이 네. 부분은 나도 진짜 감동했어. 그러니까 이 그래요. 표현이 아니 그냥 보통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와 B가 섹스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그 방에서 여자의 조바심을 마치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누군지 자기 손에서 칼을 빼앗아 주지 않으면 상대편을 찌르고 말 듯한 그 절망을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앗듯이 그 여자의 조바심을 빼앗아 준 거죠. 맞아. 폭탄을 제거해 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예를 들면 칼을 들고 이제 왔다고 쳐.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진짜로 이 사람을 죽일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이만큼 화났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들고 왔는데 이걸 빨리 누가 뺏어줘야 돼. 왜냐하면 이걸 누가 안 말려주고 안 뺏어주면 진짜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네. 그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네.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는. 멋있는 표현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 바로 하인수 선생은 절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골 바닥에 정말 오로지 그 아리아로 단련된 성대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맨날 목포의 눈물이라 부르라 그러고 그리고 이 정말 물론 자기도 속물이지만 그 속물의 전제는 남을 속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속물이에요. 사실은 속물은 이게 속물이 아닌 사람이 음악을 클래식을 좋아하고 문학 좋아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뺀 나머지는 다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속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 선생이 지금 음악생이 바로 이런 건데 그 사람에게부터 근데 그 절망감과 그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칼을 빼앗듯이 그 여자의 조바심을 빼앗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또 은인이시네. 그 다음 문장이 했다는 얘기죠 이게.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 여자는 처녀는 아니었다. 뭐 당연한 얘기라고 있어. 여기서도 처녀 타령입니까? 60년대 소설에서는 그게 아주 컸어요. 뭐 처녀이 아니냐? 아니 그때 제가 읽은 예전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건 좀 첫날 아니다. 밤에 네. 부인이 네. 뭐 이제 예를 들어 혈연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부인하고 관계가 멀어진 그런 소설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 그런 것 때문에 다. 예전 소설에 그런 뭐 게 좀 닭피 묻혀놓고 막 이랬잖아. 그래서 뭐 이슬람도 아니고. 그래서 수술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쁜 수술? 아니 재생. 전 재생 수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둘이는 바다를 내다보면 오랫동안 말없이 누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참에 여자가 말했죠. 서울에 가고 싶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 말이 더 재밌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을까? 착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 데리고 가겠다는 뜻이야. 본인을 포함한 얘기죠. 그렇겠죠. 어떻게 이 여자 칼로 찔러 죽여야겠네 그 남자. 미치겠네. 불쌍하다. 근데 불쌍한 게 아니죠. 근데 여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바닷가로 산책을 하러 나가자 한 다음에 여자는 딱 그래요. 갑자기 한참 후에 여자가 선생님 저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손에 힘을 주면서 말하죠. 우리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기로 해. 그러니까 여자가 빙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떤 갯날 불러드릴게요. 오늘은 흐린데? 아니죠. 그래도 어떤 갯날에 불러야 됩니다. 어떤 갯날을 불러 이별을 말하는 아리아라고 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자기는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 그 말에 우리 국의 어색함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나의 충동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참 말이 표현이 좋아요. 좋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이 말하면 이 어색함이 내 그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쫓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너무 멋지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둘이는 읍내로 들어오기 조금 전에 방주기에서 키스를 하고 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자가 멋있는 말을 해요. 전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는 일주일 동안만 멋있는 연애를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또 거기 말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별 수 없이 내게 끌려서 서울까지 가게 될 걸. 참 거짓말 서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서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뭐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죠. 이 순간에서는. 여자는 서울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그렇죠. 말하면은 남자가 떠날까봐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고 남자는 데려가지도 않을 건데 데려갈 거라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왔잖아요, 저녁에.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보자고 오는데 자기는 나 필요하다고 핑계로 이모 아무도 들여다보지 마, 아무도 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 뭘 하냐면 소주를 사와요. 네. 그래서 취해서 잠이 들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사람에게 뭔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윤리 의식이라든지 마취를 시켜야 되는 거죠. 술을 먹고 마취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뭔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연애 감정도 깨어나고 내가 지금 과연 이 서울에서의 삶과 이 무진에서의 삶 이게 좀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힘들어지잖아요. 술을 마시고 마취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딱 잠을 잤는데 갑자기 이모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전보가 한 통 왔다. 또 전보야? 네, 이게 전보죠. 서울에서 왔죠. 맞죠? 환기를 시켜주는 전보. 그렇죠. 바로 이제 신데렐라가 12시가 되면 빨리 가야 되는 돌아와, 거죠. 현실로. 그렇죠. 현실로 돌아가는 거. 27일 회의 참석 필요. 급 상경 바람. 영. 영은 아내 이름. 영이거든요. 영. 그렇죠. 우리 그때 영 이런 이름 했잖아. 영. 그 노래도 있죠. 네. 책갈피에 꽂아. 그렇죠. 이선희 노래였죠. 네. 영. 바로 영 이런 이름이 60년대부터 많이 쓰여졌거든요. 영. 얘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내 호흡을 진정시키려 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네. 너 이제 전무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온 거죠. 그쵸. 현실로 복귀해야 될 시간이야. 이제 신데렐라처럼 무도회 가서 잘 놀았으니까 이제 딱 이제 12시 되면 가자.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아내의 전보는 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흔히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때문에 내가 잠시 그렇게 바람이 난 거야. 괜찮아, 이제 현실로 복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잊힐 수 있다고 전보는 말하고 있다. 아, 그래 봤자 오면 돼. 그냥 한때의 추억이야. 그러나 상처가 남는다고 나는 계속 또 고개를 저었다. 계속 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갈등되는 거지. 오랫동안 우리는 다투었다. 정말 자기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 거예요. 그죠? 흰 늑대, 검은 늑대 싸움하는 거죠. 그래서 전보와 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이게 아주 유명한 편이죠. 뭐예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타협을 하는 거죠. 한 번만 딱 눈 감고 이제 그냥 나 떠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 모든 거를 잊어버리자. 또 잊자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아니 전무님이 돼야죠 이제. 이 서울의 삶을 복귀해야죠. 무진에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하고 무진에 살 수도 더 없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미없는 내용이 그냥 기행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 엄청 어마어마한 불륜 스토리였네. 말 잘했어요. 바로 그래서 기행문이에요. 무진은 고향인데 고향으로 가는 거는 귀향인데 왜 기행이죠? 기행은 다른 데를 가는 게 기행이잖아요. 무진은 자기에서 기행인 거예요. 이 기행의 도시지 떠나는 도시지 이게 돌아갈 고향이 아닌 거죠. 아니 이건 불륜 스토리예요. 무슨 기행문은 기행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맞죠. 불륜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기행이죠. 실리면 안 돼. 그러니까 기행이죠. 자기는 어차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마치 오디세우스처럼 하인숙은 세이렌인 거죠. 어떤 개인 아리아를 불러주고 나랑 같이 살아요. 나랑 같이 가요. 나랑 같이 앞으로 삶의 몸을 떠나요. 아니지. 자기는 돌아가야 될 오디세우스 이타카가 있는 거죠. 거기서 페넬로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가야 돼. 거기 가서 내가 왕이 되고 잃어버린 내 재산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찾아야 돼. 이 바로 오디세우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깨어나지만 이 세이렌을 통해서 세이렌 노래들이 미치고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 전부 한 통이 자기를 올가면은 돛대 올가면 밧줄처럼 자기가 꽁꽁 묶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타협을 했잖아요. 자기가 네. 편지는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장을. 아니, 그 여자에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놓기 위해서 노력을 했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놓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들으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이런 막장 우리는 스토리.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나는 그 편지를 읽어봤다. 또 한 번 읽어봤다. 그리고 찢어버렸다. 그걸 줬으면 근데 또 찢었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버스 안에서 자기는 이제 이거 버스를 되게 타고 재밌다. 무진을 떠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정표 같은 게 써 있죠. 우리 고속도로 타면 네네네네. 나오잖아요. 당신은 지금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 근데 여기서 그냥 이래 가면 그냥 끝났어요. 그냥 바람 한번 잘 피우고 갔는데 네. 저는 이 마지막 장면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 장면 이 문장 하나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가름해주는 이게 아주 절찬 같아요.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진짜 멋진 작품이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 상황이다. 지금 당신들 생각해봐.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대기업에 내가 지금 전부가 되고 이제 오너가 되는데 정말 어렵다. 이 연애 사건 이게 발목 잡혀 살아갈 거야? 누구나 내처럼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가야 되잖아요, 보통. 네. 그런데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네가 떠나고 있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나의 과거, 나의 욕망과 내가 스스로 딱 오디세우스처럼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내가 스스로 딱 묶어버리고 빠이빠이 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도 윤리의식이라든지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래도 자기의 어떤 행동의 결과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의 가능성은 조금 보여준단 말이죠. 이거 되게 홍상수 영화 같다. 무진기에 네네.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김승옥 소설가가 바로 네. 영화 감독 됐어요. 그래요. 사실 영화 감독 됐습니다. 재밌네요. 80년대 이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니까 되게 멋있었는데 80년대 나온 영화에서 영화죠? 제외를 해? 이제 하인숙이 네, 서울에 서울로 와요. 올라와요.
질척거리는구나 막. 그래서 연락도 없이 떠나셔서 너무 실망했었어요. 아 깬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다가 뭐 부인한테 들키고 그치 뭐 한바탕 난리가 나고. 그런 스토리로 야, 가더라고요. 무슨 기회를 이렇게 갑자기 급을 낮춰버리네. 거기 그 하이숙이 오수비 씨 그게 나옵니까? 지금 오해비 씨로 이름을 바꿨던데. 그 이대마 부인이잖아요. 예, 이대. 에마 부인 깨고 계시네요 여러분. 3대가 김부선 씨겠죠.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갔고. 영화는 그건 너무 실망이다. 예. 그 김수용 감독이 만든 영화는 그 명작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그뭐 네, 예, 각광을 받았죠. 80년대 나왔던 건 좀 약간 좀 더 나갔는데 약간 실패했던 것 같아요. 이 안에 진짜 멋진 표현들이 많네요. 엄청 많아. 네, 맞아. 네. 네. 요즘 이렇게 읽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그리고 이거는 바로 지금 말씀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죠, 각각의 사람이 지금도. 당신도 예. 이런 상황이라면 그쵸. 당신은 어떡할 거냐. 이거는 지금 조금 상황을 받들면 사랑이냐 아니면 뭐 출세냐 네. 그런 구도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과 이 사이의 간격에서 어떤 우리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이런 딜레마들을 계속 제기를 해주거든요. 사실 저는 매일매일 하는 딜레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좋은 소설은 바로 네. 그런 고민들을 고뇌를 계속 던져주고 이게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내를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이게 좋은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현재적인 소설이죠. 소설은 그 당시를 잘 반영하고 그 당시 그럼 뭐 옛날 신문 보면 되지 왜 소설을 보겠습니까? 왜 소설을 보냐면 지금 나의 문제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느끼는 첫사랑의 문제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느냐 현실을 선택하느냐 그런 문제들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자기 욕망에 가느냐 윤리에 가느냐 이런 것도 되고 사실은 저는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윤리성을 자극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한 이 선택이 나의 선택으로 인한 이 행위의 비윤리성에 대해서 내가 자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나의 본성을 억압하고 있다. 이걸 알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이만큼 타락했구나.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내가 지금 타락했구나 해서 느끼는 자각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부끄럽다는 게 네. 그 무진 가서 다른 여자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거 썸씽이 있었다는 게 부끄러운 건지 뭐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여자한테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도 출세를 위해서 네. 다시 말도 없이 떠나는 게 부끄러운 건지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부끄러운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왜 이게 그러면 60년대를 대표한 소설이냐고 볼 수 있냐면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당시 어떤 정치 상황도 볼 수 있는 거죠. 정치 상황? 뭐냐면 당시가 60년에 4.19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들,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내세웠단 말이죠. 네. 그런데 61년 5.16이 났어요. 네. 근데 5.16이라는 것은 헌정 중단이잖아요. 무력에 의해서. 이건 쿠데타인데 네. 문제는 이제 5.16이 되고 나서 경제 개발 계획을 하면서 이제 잘 살아보자라고 꼬시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우리 이제 경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좀 눈 좀 감아줘. 자, 그럴 때 결국 이 주인공이 무진에서 결국은 이 한인숙 선생을 그 느꼈던 자기 감정이나 관계를 아예 다 찢어버리고 타협도 아니고 정리하면서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4.19를 우리 잠시 서랍 속에 넣어두고 그냥 이 앞으로 우리 오로지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로 가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근데 우리 사회는 결국 그렇게 갈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나오잖아요. 잊어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냥 딱 한 번 눈 질끈 감자. 그래 물론 해야 되지만 민주주의 좋고 우리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아니 지금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결국 이제 우리 앞으로 64년에 썼던 소설이거든요. 우리 사회는 정말 그런 사회로 이런 어떤 삶의 어떤 본능적인 욕망이라든지 가치 이런 건 다 제껴버리고 고향이라는 것은 이제 기행의 대상이라는 거죠. 고향은 나에게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고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내가 스쳐 지나가는 대상. 그러면 고향이라는 것의 가치도 이제 다 무화돼 버리는 거죠. 그런 걸로 이제 결국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것은 결국 시대라든지 이걸 정당화는 하지 않겠다. 나의 문제를 한번 내 온몸으로 따라보겠다라는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의 가닥 정도.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네. 그런 것들 아닌가. 좋은데요? 무진기행? 네. 멋지네요. 난 읽으면서 그 멋진 표현들의 밑줄은 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런 당시 시대 상황까지는 또 제가 알기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자, 삼포 가는 길 황석영 소설. 네, 뭐 황석영 선생은 워낙 뭐 말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네, 말이 필요 없는 분인데 워낙 뭐 좋은 작품들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존하는 최고 대가 중에 한 명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분은 워낙 또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네네.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또 말들도 많고 뭐 그런 좀 안타까운 지점은 있습니다만 어떻든 예. 네. 자, 일단 삼포 가는 길 스토리 좀 한번 쭉 네. 알려주시죠. 난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것도 읽었는데 맞아. 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나오죠. 영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정씨가 나오고 네. 백화 세 명이 나오죠. 정씨가 정씨 또 나와요. 나와요? 네. 네. 그 영달은 한마디로 떠내기 일꾼이에요. 네. 떠내기 일꾼인데 뭐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착할 수가 없어요. 떠내기한테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도 있었지만 살림을 차려봤지만 결국 안 되고 서로 헤어졌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은 약간의 좀 항상 사람이 정을 들었다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여자를 버리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죠. 정씨는 고향이 삼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면 이제 큰 집에 좀 갔다 왔다 학교에 네. 갔다 왔다고 나오죠. 네. 감옥을 좀 갔다 오고 뭔가 아주 듬직한 사람으로 나와요. 말이 별로 없는. 그리고 백화는 말 그대로 전국의 모든 흔히 말하는 타창가를 다 섭렵한 사람으로 나오죠. 자기 배 위로 일개 사단 병력이 지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배 위로 일개 사단이면 몇 명이죠? 한 10,000명 되나? 뭐, 그만큼 이제 많은 여자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자 결국 이제 공사장에서 이제 이 영다리가 뭐 어떻든 공사장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하숙집 여주인하고 정을 통하다가 발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쳐요. 네.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그 이제 일감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디로든 가야 되는 때인데 그래서 영달이 제일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해요.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그 영달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와요. 고향도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정신은 이제 고향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 기차역을 월출역이로 나와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정신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정신이 이제 서로 얼굴을 서로 안면은 좀 본 사이죠. 그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이제 고향에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삼포를 간다. 나는 10년 만에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조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가기로 하고 가는 거죠. 자, 이제 눈발이 날리는 추운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지고 가다가 서울식당이라는 주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데 국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여주인이 아유 그년이 도망을 쳤다. 이 백화란 이제 거기서 잘 나가던 간판 스타였는데 간밤에 도망을 쳤는데 빚이 5만 원이나 있다. 꼭 잡아다오 이러면서 영달하고 정씨한테도 그 가다가 혹시 그 여자애 보게 되면 잡아다오 그러면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받아요. 자, 그래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가던 길을 틀어가 다른 이제 감천역 쪽으로 향하는데 가다가 이제 백화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백화를 만나고 이제 처음에는 잡겠다 이러다가 백화가 이제 장난 아니게 이제 악을 부리고 하니까 아예 농담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눠 보니까 또 마음이 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백화도 알고 보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 네. 너무 내 술이고 밤에 남자들이 너무 지겹다. 너무 지겹고 너무 이제 완전히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제 집으로 간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역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백화가 이제 뭐 사실 뭐 짐도 없고 네. 눈길에 이제 발목을 삐끗하니까 영달이 업어주고 이렇게 부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영달이 업으면서 예전에 헤어졌던 자기 좋아하던 애인이 생각나는 거죠. 몸이 너무 가벼우니까 아유 갑자기 너무 핑 이래 도는 거죠. 자기가 영달이가. 자, 그래서 영달이가 결국 여기에 만나가지고 정씨가 가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 저 백화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둘이가 잘해보라 이러니까 아유 저런 애들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 이야기야. 우리 같은 떠내기들이 어디 정착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둘이 있으면 혼자 몸으로는 어떻게 버티는데 그러면서 또 백화한테도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백화 같은 애들은 결국 고향에서 못 버틴다고 쟤들. 지금 마른 저래 해도 금방 또 튀어나온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딱 헤어질 때 진짜 영달이 그렇게 백화를 처음에 잡으려고 했던 영달이 잡아가지고 돈 받고 넘기려 했는데 영달이 돈을 뒤져가지고 차표 사주고 먹을 것 빵도 사주고 해가지고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백화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이름은 이정래예요. 백화가 아니고. 그게 참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내 이름 알려준다는 의미.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데 영달이 정씨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이제 정씨가 이제 어떤 옆에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나 삼포 간다니까. 삼포 나 잘 알지. 우리 아들이 거기서
도자를 끌고 있는데 부르도자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삼포에 그런 데가 없는데 삼포는 어촌인데 하니까 지금 거기 관광호텔 들어서고 난리가 났다. 이미 바다 다 메꾸고 지금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갑자기 정 씨가 고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 순간. 근데 영달은 아유 잘 됐네. 그 가서 일자리나 얻읍시다. 그런 걸로 이제 그 정 씨는 갑자기 고향을 잃어버렸고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 결국 마지막 문장은 기차는 눈 내리는 어두운 들판을 그 달려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끝이에요. 네, 기차는 눈 내리는 어두운 들판을 달려갔다. 들판을 달려갔다. 네. 산업화에 대한 뭐 요건 몇 년도입니까 대충? 이거는 73년입니다. 73년. 뭐 그렇게는 산업화 얘기가 뭐 안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이제 어떤 평론가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무진경에서 1964년 무진경이 나왔는데 네. 삼포 가는 길까지 10년이 걸렸다. 이 삼포 가는 길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무진경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제시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한 건데 결국 삼포 가는 길에서는 이제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었느냐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떠돌이 사회가 돼버린 거죠. 정시와 백화도 고향을 가지만 고향에서 과연 반겨줄까요? 차라리 저는 백화도 고향이 이렇게 개발이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과연 백화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술집에서 동생들 위해서 몸을 팔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과연 그걸 받아줄까? 동생들은 과연 좋아해줄까? 오히려 더 싫어할걸요? 집안을 그렇죠.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그럼 과연 백화는 어디 가서 환영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익명성이 보장된 곳에서 그냥 사는 게 낫을 아무도 수도 나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결국 보면 이런 것들 결국 우리 사회는 이미 73년 이 삼포 가는 길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고향을 상실한 이 10년간 근대화를 열심히 했는데 경제 발전했는데 정시나 백화 정시도 이제 고향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제 네. 그 관광호텔 할 게 없어져요. 그리고 정시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영달이한테 자기 고향 자랑하니까 영달이가 아 그러면 나도 거기 가서 살면 되겠네 하니까 당신은 살기 힘들지 거기는 타관바지들은 안 받아주니까. 근데 이제 뭐 다들 타향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제 살아남은 고향은 하나도 없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기차가 달려가는데 눈 내리는 어두운 들판을 달려간다는 거는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목적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눈 내리는 어두운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좀 어두운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단 가고는 있군요. 여기서 그래도 한 줄기 희망 같은 또 게 희망 있다면 나옵니까? 결국은 그 영달이나 정시를 보면 영달이는 처음에 팔아버리려고 했잖아요. 아우 돈 되니까 백화를. 근데 백화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화에 나중에 자기 있는 돈 다 틀어가지고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완전 삶의 가장자리 끝까지 몰린 사람들이 서로 연대를 한다.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는 것들. 이거는 결국 또 아직까지 죽지 않는다는 것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 소설은 결국 그래서 이제 70년 3년에 나왔지만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도달했고 모두는 다 고향을 상실했다. 이렇게 딱 선을 하는 거죠. 고향 상실한 사람 제일 낮은 뭐 이른바 뭐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나아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낮은 곳에 있죠 지금. 네. 빨리 저 연대해갖고. 우린 무슨 연대를 할까요? 우리는 저 다른 화물차도 없고 뭐도 없고 뭐야 이 앞에 이름이라도 뭐 좀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 팟캐 연대로. 이게 사실 삼포 가는 길은 뭐 이거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오늘 좀 짧으니까 사실 삼포 가는 길을 만약에 저 나름대로 한 줄로 정리하라고 그러면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거기 미국 소설가 토마스 울프의 소설인데 그걸 이문열이 이제 그 제목을 그 구절을 차용해서 썼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무도 고향에 갈 수 없다. 여기서 아무도 고향에 도착할 수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고향이 사라졌으니. 네, 고향이 사라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유토피아라는 건 없다 이거죠. 경제 발전을 하면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산업화를 하고 이러면 누구나 잘 살 수 있고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오고. 그땐 그랬어요. 네, 그렇게 누구나 했죠. 다 누구나 다 잘 산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노래가 잘 살아보세요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10년을 가보니 잘 살아보세요가 왔는데 결국은 이 유토피아라는 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라는 건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관계 속에 있는 거다. 사실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윤리적 풍경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하여튼 삼포 가는 길도 다 주옥 같은 작품들이었다. 네.
이걸 또 1시간 안에 또 이렇게 저희가 소화를 해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 산포 가는 길은 정말 그 몰개울의 새라는 황성영의 소설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이 술집 작부들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와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 작부들이 술만 마시면 갑자기 막 그걸 하거든요. 뭡니까? 도랑가에 가서 머리를 쳐박고 자학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사귀었던 병사들이 월남 전쟁, 베트남 전쟁 때 가서 죽어왔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막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애인이 10명, 100명이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건 사람들이 웃기게 보는데 그게 웃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 자기 표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치한 순간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소중한 것을 이 한때 한때를 진심으로 사랑한 거죠. 이 사람들은. 백화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옆에 군대 감옥이 있는데 옥바라지를 백화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옥바라지 해줘 나오면 백화하고 하룻밤 자고 또 빠이빠이하고 그다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백화는 계속 그 사람 10명이 넘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옥바라지를. 그것이야말로 자기 삶에 영혼이 다시 오지는 한 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백화는.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사실 백화야말로 저는 진짜 흰 꽃인데 정말 아름다운 꽃이죠. 네. 네. 아 그래서 또 백화일 수도 흰 있겠구나. 꽃인데, 네, 흰 꽃이죠. 근데 본명은 점례야. 예명을 잘 지어. 그러니까 사실 이 백화의 윤리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 이거죠. 그래 따지면 그게 다 술집 주인들 그런 거죠. 그녀는 미친 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무 관계가 없는 그렇지. 그 사람들을 지가 옥바라지 주고 왜 돈도 안 받고 잠자주고 또 선물까지 주고 내 보내냐. 저거 미친 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사실. 백화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사랑 이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때 자기는 진심으로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백화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내 표현의 방식이다 이거죠. 내 사랑의 방식이다. 참 그 몰개울의 새라는 작품과 같이 읽어보시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왜 70년대 별들의 고향이라든지 영자의 전등시대라든지 이런 호스티스 문학이 많이 나왔는지 이거를 저희들 때 사실 그 아주 선정적으로 그냥 이해를 했는데 야하다더라 이렇게 했는데 호스피스 문학이라고요. 호스티스 문학. 호스티스. 네. 호스피스는 저 병도. 그래서 나는 호스피스인 줄 알고 돌봐주고 막 이러니까. 그 호스티스. 그렇죠. 호스티스. 네. 근데 그게 참 그때 왜 유행했는지. 그때 유행했어요. 네, 그때 정말 많이 나왔죠. 70년대 말이 되죠. 영화도 많이 나오고, 네, 영화도 많이 나왔죠. 트렌드가 쭉 있죠. 80년대 한 초중반에 이제 인신매매. 인신매매가 한참 테마였어요. 그때는. 그래요. 근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 영화도 한번 보시면 산포 가는 게. 영화와 TV 문학관 TV가 2개 있는데요. 두 개 다 정말 명작입니다. 그래요? 영화는 이만희 감독 배우 이혜영의 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작품인데요. 거기 나왔던 분이 그 정신은 김진규 아주 성격파 배우. 그 김진의 아버지.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주연했던 그 아버지. 김진규라고 아주 김진규 오발탄의 주인공 그 김진규가 있시고 그 영다리 역은 백일섭. 그래요? 그리고 그래 맞아. 백일섭 씨 무슨 다큐인가 거기서 저 그 산포 가는 길 그거 했다고. 근데 그 영화에서 백일섭 씨 연기 보면은 요즘 연기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옛날 연기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세련돼요. 영화 강추입니다, 강추. 그리고 백화 역할이 요즘 이제 텔레비 한 번씩 이제 건강뭐 이런 걸로 나오시는데 하와이에 살고 계신 문숙이라고. 씨. 네, 문숙 씨. 문숙 씨가 영화 찍다가 이만희 감독과 로맨스가 불탔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둘이 결혼했어요? 둘이는 서로의 둘이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둘이만의 결혼했다고. 그랬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죠. 네. 감독님이. 그 뷰티 인사이드 보시면은 그 변하는 애 남자 주인공 엄마. 잠깐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한번 찾아봐야겠어. 전 누군지는 나이 전혀 감이 안 드셨는데 와가지고. 되게 아직도 미모가 엄청나죠. 문숙 씨가 네. 문희 씨보다 더 예쁩니다. 네.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기셨네. 큼직큼직하시죠. 눈도 크시고. 누군지 알겠다 이분. 그래요? 네. 한국 분 같지 안 생겼다. 좀 그렇죠. 이국적인 외모시죠. 그 뷰티 인사이드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냥 잠깐 나오신 건데도 그냥 시선을 확 잡아버렸어. 아름다우시네요. 그리고 영화도 재밌는데요. TV 문학관도 정말 명작이었습니다. 옛날에 TV 문학관 참 재밌었는데. 저도 이게 TV 문학관을 그때 봤거든요. 이걸 무심코 봤는데 정말 재밌어가지고 이때는 그렇게 나오죠. 그 바로 백화가 바로 차화연 씨가 여기 나와가지고 차화연 씨 정말 여기서 완전 떠버렸어요. 차화연이 정말 연기를 잘했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정씨가 누구냐면 문호장 목사님 됐던 분. 문호장 씨가 나왔고 그리고 그 영달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병경 씨. 안병경? 혹시 기억나세요? 탤런트 하다가 무당되신 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은근히 되게 많아요. 신내림 받아가지고. 근데 이분은 신냄새가 무당됐다가 연기자들. 다시 지금 집사님으로 돌아오셨어요. 또 교회 다니세요 지금. 어디 종편에 그럼 나오셨을 것 같긴 하네요. 안병경 씨 얼굴 보시면 다 알아요. 네. 누군지 알겠다. 이분. 네, 네. 우리 정민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튼 아마 TV 문학관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고. 네. 그죠? 유튜브 보시면 다 유튜브에 나옵니다. 나와요? 네, 다 나옵니다. 있어요.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네. 산포 가는 길. 네, 전 2개 다 봤습니다. 그 영화는 영상 자료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릴리즈를 했고. 네, 네, 아, 좀 유튜브가 좋네요. 네. 네. 유튜브에서 아육대 얘기는 하지도 마. 이 틈을 타서 아육대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 유튜브에서 산포 가는 길 보시고 시간 남으시면 정영진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 힐링이 필요합니다. 예, 아이들 순수한 얼굴도 보면서 맞아, 아이들인데 너무 이뻐. 아름다운 마음들 많이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은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각질이요? 네. 아니야. 그 필요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애들 뭐? 면역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애들 얼굴에 내 발각질 문질렀다고 그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발을 문지른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애 얼굴에 내 발을 문질렀다고요. 근데 각질이 조금 있었는데. 나 돌아와, 진짜 또 나온다. 각질이 나와요, 방송에? 아니 아주 선명하게 나오던데. 이거 카메라 그 핸드폰 혐오 방송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가 뭐 길게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아이들 너무 깨끗하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저희 일당백 너 오늘 되게 좋았는데 마지막에 왜 각질로 끝나? 하얗잖아. 흰 눈이잖아. 순서이가 백화잖아. 백각질이다 내가. 저희는 11월 3일에 여러분 공개 방송에서 꼭 뵙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